우대빵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혼돈의 주택시장, 예. 수도권 시장, 대출 규제 빡 하면서 야 대출 해주지 마 하면서 지금 이제 혼란의 시장 9월, 10월, 11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신지요? 저는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에 또 다시 이제 조정기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직 뭐 하락을 했다는 뚜렷한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가 지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네. 예,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팔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도 호가를 이제 낮추지는 않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호가 차이가 이제 벌어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은 최근에 꽤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대출 규제가 이게 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많이 사실은 경험한 거거든요. 네. 예, 심지어는 이제 2019년도에는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준 적도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얼마 안 된 시기니까요. 그래서 네. 그게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대출 규제 한도가 있으니까요. 뭐 그 이후 그리고 내년엔 또 어차피 은행에서는 새로 대출 한도를 세팅을 하니까요. 뭐 그때 되면 다시 좀 뭐 시장이 거래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쨌든 가장 중개 현장에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느끼기엔 상승장 그리고 하락장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은 5억 6천 매물이 없어져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6억. 또 자고 일어나면 6억 매물이 없어져 있어요. 진짜. 정말 우대빵도 홀매물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손님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탁탁탁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상승장은 딱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물이 확 쏟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매수인들이 확 사라져요. 저희가 이제 평년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거래량의 그 한 55%가 이제 매매, 45% 정도가 이제 전세,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래를 평소에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 하락장일 때는 진짜 매매가 10% 이하까지 줄어들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건 지금 전혀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뭔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기대감에 따른 미스매치. 그러니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거야. 어차피 1월 되면은 다시 대출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에서 다시 그 연간 KPI, 대출 KPI를 맞춰야 되니까 어차피 1월부터는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크죠. 왜냐면은 그 대출 금리가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했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스트레스 DSR로 많이 뭔가 누르면서 거래가 예전처럼 막 팍팍팍 되는 게 안 보이니까 이게 좀만 더 기다리면은 그래서 몇 천만 원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눈높이가 안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힘겨루기. 저는 그 정도 상태라고 보고요. 지난 몇 년의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요거가 사실 좀 금방 무너지기는 합니다. 대부분 확률적으로 매수인 쪽에서 사실 먼저 무너지기는 하긴 하거든요. 잡아버린다는 거네요, 효과를? 그렇죠.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오는 순간 덤벼드는 급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 우대빵 같은 경우 봐도 한 고객들의 한 80, 90%가 갈아타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주택이 있는데 하나 더 사야지. 2개 있는데 하나 더 사야지. 이런 고객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30, 40대 고객들이 좀 주요 고객들이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제 갈아탈 때 먼저 덥석 사버리면 내 집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먼저 내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야 되는데 먼저 파신 분들이 일단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혀서 금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이제 매수인들이 막 들어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저는 1분기면은 다시 매수세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다시 또 막 드라마틱한 상승장을 부를 것인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미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밖에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10년물 이제 그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근데 대출 금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10년채 이제 채권 금리랑 이제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예금 금리는 거꾸로 또 이제 우리 기준금리를 따라가니까 내려가고 사실 그래서 예대 마진이 지금 엄청 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거 좀 예대 마진을 좀 이제 좀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좀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지금 상승장과 하락장은 아니고 지금 현겨루기 상태고 내년 1분기면은 이게 다소 좀 완화될 것 같다. 거래량이 다시 올라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상승장이나 어떤 그런 불기둥장까지는 어렵지만 네. 하방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아, 하방. 하방은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고 또 좀 지하철역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다면은 저는 하방은 잘 받쳐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하방의 기준이 되는 게 전세 가격이거든요. 네. 아,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방에서 더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대선 끝났고 네. 내년에 중요 포인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 포인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금리가 더 이상이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네.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금융시장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네. 뭐 이분은 어쨌든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또 오를 그 요인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도 중요한 변수고요. 네. 환율,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환율에 이렇게 민감했던 적이 별로 없는데요. 1,400원대. 요즘은 굉장히 환율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자재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굉장히 혼재된 변수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금융시장은 조금 더 이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방향성 같은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큰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저는 이제 내수 경기라고 봐요. 이게 수출은 저희가 1년 이상 계속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넘어오는 뭔가가 고리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계속 그 1년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는 주변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란 거는 어차피 이게 수요라든지 아니면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내수 경기가 내년도에 좀 회복되느냐, 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봐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만 딱 이야기해라. 그럼 수급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변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단 공급은 이제 거의 무너졌다라고 보고요. 2030, 한 10년 내로까지 저는 이제 새로운 공급이 서울 내에서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갈수록 이제 그 수급, 우리가 보통 펀더멘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급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갈수록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해요. 워낙 지난 정권하고 또 서울시장의 그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재건축을 너무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이제 서울에서 신규 공급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보통 사이클에서 정상적인 그런 형태인데 지금 신규 공급이 너무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규 공급 확 돼야 뭐 전세 가격도 확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매매 가격도 확 떨어뜨리고 그런 현상이 사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지금 전혀 없어요. 24년, 25년, 26년 가도 더더욱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상승세는 이어갈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뭐 금리 문제라든가 뭐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한 여러 거시경제 문제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막 돈을 또 그 주택시장에 또 쏟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누구나 지금 선호하는 아파트는 사실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막 드라마틱한 상승은 있지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 27, 8년에 봤을 때 지금 시장을 그래프를 본다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는 신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이제 3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지만 네.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 보세요? 아주 크게 보도를 하긴 했던데. 저는 이제 계속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입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게 뭐 분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입주니까요. 그 입주를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10년 내에 공급되기가 쉽지는 않고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게 8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강남이니까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곡소리 나서 죄송한데 세곡, 자곡, 내곡 이런 데들이 사실은 지금 가격이 보면 30평대가 한 15억 정도 수준이에요. 서울에서 거의 중급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다른 지역의 수요를 흡수해야지 그게 뭔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다른 데서 이제 많이 들어오셨어요. 보면 서울 외곽에 있는 뭐 이런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채우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서리풀 쪽에 하는 것도 사실 서리풀이 그 양재 이남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매력적인 지역도 아닐 뿐더러 지금 반 이상은 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년 동안 서울 내 공급이 없다, 뭐 공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 내 공급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기 신도시는 뭐 한 30만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면서 서울 외곽의 교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올 거긴 한데 네. 과연 그게 서울의 그 좋은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은 이제 외곽을 개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안식년 때 그 일본에 있었는데요. 2010년도입니다. 그때하고 지금 한국이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외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도심 내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합 공급 같은 것들. 그죠? 예. 그래서 뭐 역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문화, 상업, 업무 이런 걸 해서 그냥 드립다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을 뭐 1000%씩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예, 뭐 특혜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님도 뭐 이게 보수 시장님인지 진보 시장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심 내에 대규모로 때려짓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2, 3만 세대 이렇게 공급되는데요. 이 2, 3만 세대가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양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00세대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공급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026년, 27년으로 가면 10,000세대가 아니라 이제 두 해 합쳐가지고 15,000세대거든요. 그럼 두 해 합쳐가지고 한 5,000세대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서울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30년 동안 그 부동산을 보면서 전혀 볼 수 없던 공급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 그냥 공급되는 기존 매물들도 많은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신축에 대한 수요는 많고 자산가 분들은 어쨌든 신축 쪽으로 많이 몰릴 거고 MZ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수요가 서울은 이제 37,000쌍이 1년에 결혼하고요. 많이 줄었어요. 5만 쌍 결혼하다가 지금 37,000쌍으로 줄었고요. 이혼하는 사람이 12,000쌍이 돼요. 이분들이 어딘가 집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부모하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이혼하고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다시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만 쌍이 어딘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구 분화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면 대부분 나갑니다. 나 혼자 산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제 조카들도 보면 다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가서 사는 이 가구 분화라고 그러죠. 이것도 지금 안 잡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꼭 필요한 양만 해도 한 5만 채가 되는데, 이게 뭐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공급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신축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물량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네.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지금 생각보다 서울에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이 얘기 들으시면 되게 뭐라 하실 것 같긴 또 한데. 물음표가 뜨실 수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뜨실 것 같은데 그 경기도권보다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비율이 교수님 얼마? 43.5%. 43.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비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아파트로 오고 싶어 하시고 또 경기도에서 계신 분들도 이제 서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신축으로 될 수 있는 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세 사기나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또 투자 가치도 사실 빌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PF도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빌라도 또 신축 공급이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떨어지고 거기 가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쪽으로 결국은 많이 몰리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럼 구축도 공급 아니냐? 그러니까 그 구축도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기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터지면서 그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확 줄어들어 버렸고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다 어떻게든 아파트로 또 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도 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 정권 시절에 워낙 많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이제 또 서울의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이제 서울에 대해서 좋은 그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더 이상의 이제 구축 공급도 사실은 그의 수요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거죠. 다 부족하네요. 다 부족합니다. 신축도 부족하고 기존 기축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음아파트 같은 거를 재건축해서 거기 뭐 세대수를 더 늘리는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나 1인 가구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용적률을 좀 대폭 좀 해결해서 그 정비 사업을 할 때도 그 인근에 있는 빌라나 주택 같은 비아파트들을 다 같이 좀 쉽게 좀 재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좀 용적률 좀 많이 높여주면은 생각보다 저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환경론자분들이 용적률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거는 이제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빡빡하게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건폐율 같은 거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동 지을 걸 한 동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강변을 가다 보면 전부 다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용적률도 낮고, 예, 건폐율도 낮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지으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자재비라든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30층 이상부터 비용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뭐 50층 이상 되면 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세 동 지을 거 두 동 지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심 내에 살려고 하는 수요들은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울이 인구가 줄 가능성은 뭐 인구가 줄기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수요가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데인데 대부분 어디 늘어나느냐고 하면 주거 선호 지역에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삼도심이라든지 뭐 최근에 또 용산 뭐 그리고 마영성 이런 데들도 사실은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지역들을 정말 귀한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용적률 250% 우리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대부분 250%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한 500%만 해도 서울 그 주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좋아하듯이 뭘 뺏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 채납을 막든지 뭘 다른 걸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은데 자꾸 이제 외곽 개발하는 거는 나중에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다마 신도시라는 이런 데 직접 가봤는데요. 201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공실이 거의 한 4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빈집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대부분 다 그 외곽입니다. 일본 또 도심의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 우리 주상목과 비슷한 거는 계속 올랐어요. 가격이 1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빨리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과한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조합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아는 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대부분 분양하는 데가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신규로 택지를 개발하는 데보다는 대부분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야 옆에서 저 4천만 원 하는데 우리가 3,500만 원이 분양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면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올리는 것 같고요. 이제는 분양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4천만 원대가 이제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15억 이하로 뭐 여러분들 14억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서울은 아이파크 이런 데들도 보면 30평대가 14억 1,400만 원인가가 최고가예요. 근데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옵션 넣고 나중에 어차피 그 입주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 내고 하면 15억이 아니라 거의 한 16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 방방마다 다 그 천장 뚫어가지고 에어컨 다 넣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넣고 이런 하면 대부분 한 16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6억이 30평대 이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이거 오르면 나 안 사면 그만이지. 라는데 사실은 분양이 될 거예요. 저는 서울 아이파크는 분양이 된다고 봐요.
왜냐? 안양에서 16억이 가는데 소론 아이파크 또는 뭐 그 장위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또 신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택 수요자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거예요. 특히나 소론 아이파크가 사실은 외곽이잖아요. 그 성북구보다는 급지가 낮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난 그 호재가 있다라고 하고 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상당 부분을 그 희생을 하면서 사실은 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상업 업무 시설은 분양을 못 합니다. 그죠? 끌고 가야 돼요. 호텔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수익이 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외곽에 그 무슨 엄청난 상업 시설을 넣어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뭐 수익을 맞춰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엄청난 개발 이익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 그렇다 그러면 외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분양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얼죽신 문제만이 아니라 분양가가 같이 오르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얼죽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얼죽신이라는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신축되는 아파트들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나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콘크리트 덩어리로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니트도 많이 달라졌고요. 커뮤니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MZ세대 분들이 신축이라고 그러면 저희 때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5년 내를 신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 내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고 또 유심히 보셔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30대 분들이 집을 살 때는 대부분 이제 부모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런 그레이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빈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일단 한 15억 이상 된다 그러면 본인이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30대한테도 겨우 뭐 10년 또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를 모으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게 그 민감하지 않아요. 그 가격에. 1억, 2억 더 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님 주니까 민감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신축 트렌드. 고분양가. 예. 이제 고분양가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거를 뭐 되게 제가 뭐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수님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고객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면은 처음에는 분양가 이렇게 딱 떴을 때 지금 비싸다 하시잖아요. 헉했죠. 한 6개월, 1년 지나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경쟁적으로 막 이런 신축 분양이 막 돼서 경쟁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을 직접 접하는 입장에서 사실 임장을 같이 가잖아요. 신축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14억인데 여기 16억이야. 와. 얘도 거의 준식축이 5년인데 그 5년 차이의 세월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딱 가는데 부모님 돈 지원받아서 가는데 원래는 네이버에서 봤을 때 여기 보고 갔어. 보고 갔는데 온 김에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래요. 무조건 좋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은행 이자로 따져도 2억이면 원리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원리금 하면 4.2% 해도 뭐 100만 원 좀 안 되죠. 예, 그거 안 되고 또 부모님한테 또 얘기하기도 사실 뭐 14억까지도 되는데 뭐 2억 더 뭐 14억 하시는 정도면은 2억 더 뭐 그러니까는 지금 뭐 여기서 한 13억 14억 하는데 완전 새 신축이 지금 대단지인데 16억이 됐다. 막 그렇게 막 지금은 좀 비싼데 하지만은 정작 고객이랑 같이 가보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너무 비싸요라는 그런 반응도 없을 뿐더러 이게 6개월 1년 딱 지나서 더 이상 신축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그게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신축하는 분양은 또 거기 기준선을 맞춰서 뭔가 더 또 오르는 인건비나 자재비나 맞춰서 더 가겠죠. 찌끔찌끔 가지 않을까. 대안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거기 살 필요 있어? 여기 진짜 가깝고 평수는 좀 작지만은 직주 근접 가깝고 역 가까운 이런 데서 용좀 높여서 때려 부으면은 그거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가 결국은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또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고분양가는 찌물찌물 갈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뭐 한 1년 6개월 전만 생각해도 둔촌주공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13억.
개 회사였구나. 진짜 개꿀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어땠어요? 뭐 비싸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그 분위기였으니까 또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이거 받으면 바보 된다. 뭐 지금은 아마 20억의 분양에도 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정도의 입지라든지 대단지 그리고 커뮤니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 20억이 아니 한 25억의 분양해도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거의 한 10억 이상은 높여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양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축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뚝뚝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 대형 공급, 펜트하우스가 48억 천인가 그렇던데요. 244 제곱미터가. 예, 근데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돈이면 강남에도 그죠. 사실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제가 많은데 그 30평대 수준에 한 14억, 뭐 13억, 뭐 요 정도 수준에서 20, 30평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체제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낡아 있어요. 그 월계동 뭐 이런 데 보면 미미삼이라고 이제 그게 언제 분양할지도 모르고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원구에 가보면. 이제 그런 데 중에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원밸리도 똑같았던 거고요. 지금 강남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신축, 한강 보이고 대형 단지, 커뮤니티 좀 잘 돼 있고 원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60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으냐 이런 거 윤리적으로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요. 자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자산가들은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는 상위 10%보다 상위 1%의 자산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예,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은 정말 많아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제가 감이 안 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예, 상위 1%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강남에 저희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6%예요. 전국에서. 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6% 정도 나와요. 하도 이제 서울이 많이 오르기에.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대예요. 1%대예요. 그러면 실제로 계속 우리가 이제 PI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평균 소득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니까 뭐 30년 걸리니 50년 걸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균 소득이 우리는 한 4천만 원대거든요. 4천만 원대 가지고 강남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상위 1%하고 강남 아파트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는 상위 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상위 1%가 비교를 해보면 이분들은 PIR이 한 3에서 5밖에 안 나와요. 버는 수준이 5억씩 뭐 10억씩 버는 분들인데 그리고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뭐 30억, 40억 강남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30평이. PIR이 계산을 해보면 5, 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서울 집값을 얘기할 때도 PAR 얘기하려면 상위 6% 연봉 갖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위 1%는 좀 심하다고 하면 상위 1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대방에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요. 상위 10%의 소득, 그게 월 한 2천 정도 보세요. 상위 10%의 우리 자산 가격이 한 12억, 13억 정도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5 정도밖에 안 돼요. 갈아타는 거는 시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우대방에서 누적 거래 저희가 2조를 했거든요. 2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희가. 아, 그래요? 아파트만 그 정도 했으니까.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 그분 대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주택자, 3주택자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 집 팔고 새로운 집 사고 대부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잔금날이 매도 매수 잔금날이 같은 경우가 제가 잔금을 칠 때 보면 엄청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서울에서 옮겨갈 때 뭐 물론 이제 전 정권에서 그렇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결국 내가 지금 사서 깔고 앉아 있는 이 아파트가 5년 뒤에 오를 가능성과 내가 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급지의 아파트가 5년 뒤에 오를 수 있는 이제 상승 폭이 얘가 더 높다. 그럼 저는 갈아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덜 떨어지는 데를 뭐 고르면 완전히 베스트겠지만은 그래도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요만큼 오를 것 같은데 저기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갈아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시경제가 어떨까 뭐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든 언제든 저는 늘 갈아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아타는 게 좀 좋을까요? 갈아타기는 어쨌든 내 걸 팔고 가야 되는데요. 네. 잘 팔고 잘 살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두 개를 다 하기는 올해 초가 정말 괜찮았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강남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30억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50억이에요. 50억대거든요. 나와 있는 매물이. 그러니까 사실은 20억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좋은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고 잘 사면 좋은데 이게 하나는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파는 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걸 잘 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 오를 가능성이 더 큰 거를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예. 근데 파는 거는 사실은 좀 손해 보더라도 얼마 손해 뭐 안 보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좀 다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조정기 때 같은 경우 내 걸 파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지만 사는 거는 좀 또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는 좀 포기한다 그러면 사는 걸 갈아타는 걸 사는 거를 너무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무래도 상승기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사는 시기는 조정기 때인데 이 조정기 때는 내 거는 이제 파는 게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손해보고라도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뭐 잘 팔고 잘 살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딱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좀 갈아타기 니즈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가 갈아타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쨌든 뭐 조언을 많이 드리는 부분은 이제 좋은 집 있다고 먼저 덥석 이렇게 계약해버리면은 예. 이제 나중에 내 집 팔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매매 거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좀 소강 상태일 때는 속된 말로 쫄리게 되거든요. 이 집이 너무 괜찮아요. 너무 금매고 진짜 이거 안 잡으면은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 좋다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가격금 넣고 뭐 계약도 했어요. 했으면 이제 내 집을 그 잔금 날까지 빨리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매도인의 입장이 되면서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막 급하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개사분들이 데리고 오는 이런 매수인분들에 대한 그 가격의 내고에 대한 이게 방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금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집 파는 게 좀 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좀 좋은 게 있더라도 일단은 계속 매물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내 집 먼저 좀 팔면서 대신에 잔금비를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잔금 좀 길게 가져가서 내가 이제 매수할 집들을 좀 신중하게 고를 수 있는 그 시간을 두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좀 뭐 완전히 괜찮은 갈아타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또 관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달 이런 게 계속 되겠죠. 연말까지는. 그러면 정말 좀 여유 있게 그죠? 움직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좀 조정기 때나 하락기 때 좀 사시면 좋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이제 상승기 때 또는 꼭지에 제일 많이 사시니까요. 그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의 영원한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모델하우스에 갔는데 도우미 언니들이 계속 쫄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예, 아니 제가 2001년도에 집을 예전에 샀는데요. 목동에서. 네. 그때도 모델하우스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2001년도. 거기 금융위기 오고 나고. 예, 금융위기 IMF 되고 나도 얼마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뭐 분양하면 95%가 미분양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한 10명쯤 되는 도우미 언니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예.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2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뭐 저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묻고 가르쳐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사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갈아타기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는 사실은 큰 부담은 없잖아요. 내 걸 이렇게 팔고 이제 갈아탈 때 뭐 얼마 안 보태면 되니까. 근데 신축을 처음 이제 내가 집을 살 때는 정말 몇 억 또는 이제 10억, 15억씩 막 써야 되니까 그걸 이제 부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기 때는 무주택자분들이 힘들죠. 예, 사기는.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보면은 23년도에 뉴스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뭐 거래 안 된다, 거래량 진짜 낮다, 막 아파트 가격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23년 하반기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시점에 강남 3구를 보면은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보면은 23년도 하반기에 좋은 매물들은 쑥쑥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일단 언론에서는 일단 캐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24년 한 3월쯤 되니까 3월, 4월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실거래가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막 올라가는 게 보이면서 그때서야 이제 기자분들이
이거 막 거래 엄청 지금 되고 있다. 이제 그거를 본 이제 사람들,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봐야 되나? 그때 좀 확 몰렸거든요. 그것도 확 몰리니까 갑자기 6월, 7월 달에 거래량이 빡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접하는 게 제때 좀 접하기가 좀 쉽지 않고 좀 뒤에 진짜 안 좋은 말로 진짜 상투 잡는 경우들도 진짜 있고 그럴 수밖에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대방에 그냥 돈 안 드니까 전화도 주시고 그냥 상담도 하시고 예. 그 부동산이랑 좀 가까워야지 사실 저는 몇 천에서 몇 억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있다가 갑자기 나 해야지 하는 순간 하면은 저는 하여튼 뒷단에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호랭이 TV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담하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담 많이 오셨어요. 예, 열 몇 분 정도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우리 이장섭 대표께서도 비슷한 말씀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기 때 이럴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왜냐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 가보시면 벌써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원하는 단지들 서너 군데, 그죠?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임장도 가보시고, 지금 같을 때 임장 가보시면 중개사분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예, 심심하고 이러시니까 가면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지금 상황 자체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계속 이제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만약 이제 내가 갈아타기 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갈아타기 할 아파트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예. 내년에 사실 예. 완전 뜨거운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가 안 풀려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건 거의 열의 9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걱정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3기 신도시 나올 때 정도가 2027년, 28년 정도 되겠죠. 예, 정부 이제 예상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30년대까지도 가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수요를 대처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25년도에는 우리 앞에서 이장섭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가격도 사실 낮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볼 때. 예, 그래서 안정적인 그냥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분양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댓글들을 뵈니까 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서울이 입주장이 마지막이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정도 되면 이제 입주장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매물이 급격하게 이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입주장이 대거 일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금 광명 뉴타운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거기는 한 15,000세대가 아마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마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광명 뉴타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15,000세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 버틸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게 강남이면 또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저는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내년도에 거의 다 입주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한 10,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또 입주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주장 때는 제가 볼 때는 20평대 같은 경우는 10억이 안 되는 걸로 사실 수 있고요. 30평대도 거의 10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장 같은 거 많이 노려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끝나면 서울의 입주장은 끝나요. 제일 마지막 입주장이 언제냐 그러면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이 지금 2026년, 27년 그때 이제 거기도 한 12,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요. 최근에 DH 방배 이런 거 분양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늦습니다. 26년, 27년도에 입주를 하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 서울의 입주장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지 정도 입주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잠실은 내년도부터 또 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자체가 뭐 잠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실 르엘 뭐 그다음에 레미안 아이파크입니까? 잠실. 그리고 입주하면서 이제 대거 쏟아지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입주장들이 군데군데 좀 있는데요. 이런 데들 잘 선택하시면 저는 뭐 아주 괜찮은 그 물건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서울 안 되면 광명이라도 사요? 광명은 뭐 거의 서울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저는 안양 이런 데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최근은 아닌데 안양은 이제 그 직전에 많이 분양을 해가지고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뭐 호계동 이런 데 보면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퍼스트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입주장 끝물이거나 아니면 새로 입주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데들은 좀 가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일단은 뭐 전체적인 25년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 뭐 저는 이제 제 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대빵이라는 부동산은 내 집을 어쨌든 사고 팔고 할 때 가장 좋은 그리고 베스트 이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또 그리고 직접 부동산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전화하거나 안 하셔도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좀 현재의 좀 그 부동산 돌아가는 정보들을 계속 드릴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엄청 많이 지금 할 생각이고 저희가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앱이 다가 아니라 이게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더 고도화가 되는 거구나. 네, 더 고도화가 되고 또 내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 저희가 보면은 본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 단지에서 일어나는 거래 또 우리 단지와 비슷한 단지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이제 일종의 단지화라 그래가지고 내 단지에 맞게끔 저희가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내가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도굴렉스에서 24평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었다. 그럼 걔네들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우리 단지는 지금 최저가가 얼마고 뭐 얼마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계속 드릴 거고 우리 단지 최저가가 뭐 예를 들면 24억인데 이번에 24.2억으로 올라갔다. 이러면 사실 최저가가 올라갔다는 얘기, 단지 전체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의 정보들도 많이 드릴 거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뭐 도굴엑스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 찜하기를 눌러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계속 저희가 드릴 거고 꼭 부동산에 막 전화하지 않아도 앱에서 시간을 좀 보내시면은 충분히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큼 많은 정보를 저희가 드릴 거고 거기에 잘 신중하게 이제 결정하실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재료들을 많이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매수하고 나서도 내가 16억에 샀어. 근데 이제 팔지 않을 거지만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쵸. 16억 3천에 거래된 게 있나 없나. 그쵸. 16억 5천에 거래되면 기분이 좋아. 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팔지 않더라도. 근데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실거래가는 사실 후행 지표예요. 이미 뒤에 일어난 거에 뒤에 오는 거고 저희가 보는 선행 지표는 매수인들이 지금 얼마에 찾고 있는가라는 정보도 저희가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최저가가 상당히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최저가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다음 실거래가가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최저가가 이제 좀 올라가요. 없어지고 더 높은 게 오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집주인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좋은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일일이 막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안 하셔도 저희 앱에서 그냥 알림만 해놓으면은 이제 좀 쭉쭉쭉쭉쭉 보실 수 있게끔. 조만간 그건 릴리즈됩니다. 교수님, 예. 또 요청 드려도 됩니까? 상담. 예. 뭐 지금도 궁금하신 거 아마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상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전화 주셔가지고 호랭이 TV 보셨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저희 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무료입니다. 이걸로 해서 업을 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왜 무료예요? 그 우대빵 고객이 되시는데 그거 당연히 저희도 이제 저희가 무료라는 거는 수익을 안 얻는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뭐 저희하고 오셔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대빵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저희가 중개수수료로서 뭐 혜택을 보면 되니까요. 굳이 뭐 제가 상담료 뭐 빅픽처. 예 맞습니다. 상담 최근에 이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셔도 되니까요. 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어이구. 다음번에 앱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